오피스텔 투자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5분으로 10억을 벌어보자. 안녕하십니까? 직방TV 투자의 신 놀라운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지난번 시간에 우리는 연령대별 투자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시간에 댓글들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한 종목에 대한 설명을 원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그 종목 첫 번째 오피스텔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오피스텔을 이야기를 할 때는 부정적인 시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과연 투자를 해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거의 대부분은 투자를 안 해보고 남들 얘기만 듣고 오피스텔은 별로라더라, 오피스텔 투자하면 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망할 수밖에 없게 투자를 하니까 그런 결과를 낳고 이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망할 수밖에 없는 투자 방법을 고쳐서 성공할 수 있는 오피스텔 투자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오피스텔은 월세만 차곡차곡 받을 뿐이지 시세 차익은 절대 볼 수 없다. 오히려 건물은 감가상각을 당해서 나중에 그게 그거다. 뭐 이러한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피해야 될 지역의 오피스텔을 고른 경우에 이 이야기와 정확히 부합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일정 기준을 가지고 오피스텔을 고른다면 월 수익률뿐만 아니라 높은 시세 차익까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우수한 입지를 가진 오피스텔도 존재를 합니다. 실제로 작년의 데이터를 보면 양천구의 경우 평균 8%의 가격 상승, 8%분의 시세 차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오르지 않는다. 이것은 고정관념일 뿐이라는 얘기죠. 자, 그럼 왜 오피스텔에 망하는 경우가 있을까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는 바로 공급입니다. 우리가 오피스텔을 보면은 서울 도심 내에 상업지나 아니면 준주거지에 들어서는 오피스텔이 있고요. 또 택지개발지구의 상업용지나 이 자족용지에 들어서는 이 오피스텔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피해야 되는 오피스텔은 지금 제 이야기만 들어도 어디라라는 감이 잡히시죠?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도심 내에 있는 오피스텔은 추가적인 공급을 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요즘 지가 자체도 해가 갈수록 높은 배율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저렴하다 생각되는 오피스텔은 이 택지개발지구나 수도권 지역에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처음 도시기획 당시에 오피스텔 용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오피스텔 공급량 자체가 정해져 있는데 차후에 이 용지가 팔리지 않는 경우에 오피스텔 공급 업체들이 이것들을 매입해서 추가적으로 오피스텔 증가가 눈에 띄게 늘어나는데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남 같은 경우에도 강남의 배후 주거지로서 베드타운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 상황인데 중간에 있는 이 자족 용지가 매도가 안 되니까 이런 오피스텔 공급 업체들에게 상당히 많이 팔렸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집에서 홍보를 받는 게 거의 대부분 이러한 신도시들의 오피스텔의 홍보를 들으실 겁니다. 적당한 가격, 높은 수익률을 보장을 합니다. 거기에 혹해서 하남 미사 신도시에 대한 후광 효과를 얻어갈 거라고 착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곳은 누가 뭐래도 베드타운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투자에 적합한 지역이라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물론 이 지역에도 좋은 타이밍에 투자를 들어간다면 어느 정도의 이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처음 도시기획 당시에 최초 분양분을 가져갈 경우에 여러분들은 이익을 볼 수가 있지만 뒤로 밀려날수록 오피스텔로 수익을 보긴 어렵고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는 가격대에 여러분들은 분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오래된 오피스텔입니다. 살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은 게 바로 이 노후주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가는 여러분들에게 적당하게 올 것이고 수익률 또한 7에서 8%까지 굉장히 높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거와 비교를 해봤을 때 가격이 떨어진 적이 없으니까 안정적일 것이다 생각을 하고 매입을 하시는데 말 그대로 매매가가 안정적으로 가지만 차후에 공실률 자체가 굉장히 높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중개소에 나와 있는 매물의 개수를 보면은 공실률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오래된 오피스텔 같은 경우만 공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변에 있는 신축 오피스텔은 공실이 나지 않아요. 이미 전성기가 끝났다는 겁니다. 수익률의 정점을 찍었다. 이제는 내려오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우리가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도 노려볼 수 있고 재건축도 볼 수 있지만 상업 용도로 된 호실이 뭉쳐진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재건축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갈수록 매도하기 힘든 구조에 빠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요즘에 대형 면적의 오피스텔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무차별적으로 홍보하고 있죠. 아파트에 비해서 저렴한 가격대, 그리고 넓은 평형, 서비스 이런 것을 강점으로 해서 대형 오피스텔에 투자하라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형 오피스텔의 단점은 뭘까요? 살기 좋습니다. 여러분들 실거주한다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여러분들이 매도할 때 환금성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피스텔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이렇게 팽배해 있는 고정관념 무시할 수 없죠, 투자에서. 따라서 차후에 매도할 때 오피스텔이라는 이 고정관념 플러스 제한된 수요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매도할 때 환금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쭉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투자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오피스텔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오피스텔 투자를 해본 당사자로서 성공적인 오피스텔 투자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본 원칙만 지킨다면 여러분들의 노후 대책이 됨과 동시에 매도 시 일정 부분의 차익까지 거둘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원칙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원칙은 공실률에 주목하라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러한 수익형 부동산, 오피스텔에 투자를 할 때 월세가 얼마나 나오는지에만 집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공실률이 가장 중요한 투자 원칙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대출 리버리지도 활용을 하시죠. 이 와중에 공실이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발생이 된다면 이 수익의 밸런스조차 무너지고 그 중에 중요한 점이 관리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월세를 받으시는 것만 생각을 하지 공실이 나서 여러분들이 관리비를 부담해야 되는 경우까지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대출까지 받은 상황에서 지출이 늘어난다면 1년 수익이 모두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실패한 투자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공실률을 체크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이 직방이란 앱을 활용해서 해당 건물의 공실이 얼마나 되는지 체크해서 이 공실 비율을 체크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진 오피스텔이라면 1층에 중개소가 있을 겁니다. 이 중개소를 여러 번 방문하고 건물을 체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공실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현재의 공실률뿐만 아니라 차후의 미래의 공실률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현재는 이 주변의 지가가 높아서 추가적인 공급이 없을지라도 차후의 주변의 개발이나 여러 가지 호재로 인해서 지가가 상승하고 가치가 올라가면서 추가적인 공급이 또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오늘 주변에 경쟁자가 없다고 해서 내일 또 경쟁자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의 공실을 또 막는 방법이 있죠. 바로 그것은 최우선 입지는 불변한다는 것. 바로 우리가 최우선 입지 오피스텔을 골라야 된다는 겁니다. 최우선 입지는 그 오피스텔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지, 상업지, 역세권에 가장 가까운 지역에 고른다면 새로운 공급이 생기더라도 여러분들의 부동산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노후 오피스텔이 아닌 젊은 오피스텔을 고라라입니다. 자, 당장 오래된 오피스텔은 가격 자체가 낮기 때문에 월세 수익률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오래된 순서대로 공실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임차인에 대한 수요자의 외면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 살이라도 젊은 오피스텔을 고르셔야 됩니다. 여기서 나름의 기준을 좀 드리면 2010년을 여러분들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왜 2010년이 기준이냐면 2010년 이후부터 주거용 오피스텔이 활성화가 됐거든요. 그 이전에는 이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경계 상태가 굉장히 모호했고요. 심지어 오피스텔 중에는 이러한 주거에 기반되는 시설들이 아예 없는 오피스텔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 거주용 오피스텔로 월세를 받기엔 부족함이 있고 수요자들도 절대로 고르지 않는 오피스텔이 이러한 낙후 시설입니다. 따라서 요즘 나오는 오피스텔 굉장히 잘 만들거든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이러한 오피스텔을 고르셔서 세입자들의 선택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원칙은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의 오피스텔을 골라라입니다. 자, 전세가율이 높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오피스텔이 저평가돼서 가격대가 좀 저렴하다거나 수요자가 엄청나게 많아서 전세 경쟁으로 인해서 전세가가 높다거나 이 둘 중 하나겠죠.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두 개가 약간 접목되는 지역들이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완만한 곡선을 그리면서 건물의 시세 차익뿐만 아니라 안정된 월세 수익률까지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이 대체적으로 어딘지 살펴보면은 상업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주 지역이 작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종로나 중구 쪽, 두 번째로는 이 구로구 쪽입니다. 이유는 첫 번째 말했던 이 저평가가 돼 있는 지역이고요. 일단 오래된 상업시설이 많다 보니까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들이거든요. 따라서 이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개발에 대한 호재가 좀 약하면서 업무 지역은 풍부하죠. 동대문 패션타운이라던가 그리고 구로는 가산 디지털 센터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업무 지역은 탄탄합니다. 따라서 수요 확보가 용이하고 매매가는 저렴한 것이죠.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종로와 중구 쪽 그리고 구로 쪽에 새로운 오피스텔이 추가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년, 3년 전만 해도 일반 주택지의 땅값이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었는데 요즘 들어서 이런 2종, 3종 땅값이 비싸지다 보니까 대형 상업지 저렴한 지역을 건설사들이 찾아다니거든요. 노후 건물들이 많은 이 종로나 중구, 이 가산 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저평가된 지역의 오피스텔의 가격대가, 지가가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투자를 정하실 때 이러한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을 찾아서 간다라면 완만하게 여러분들의 차익을 보전하면서 월세 수익을 구가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이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성공적으로 오피스텔을 골라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오피스텔 투자할 때 주의하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오피스텔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은 자금이 정말 없어서 시세차익 용도로 오피스텔을 고르시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면 투자가 가능하니까 핵심 지역에 투자해서 개발호재만 활용하고 나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러할 경우에 충분히 사업 용도로도 세입자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가 갈리게 됩니다. 이렇게 투자 패턴에 맞춰서 일반 임대사업자와 주택 임대사업자 중에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반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대출을 많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동산들은 비거주 부동산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대출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금 자체를 크게 줄일 수가 있겠죠. 대출 리버리지를 많이 활용하니까 내 돈은 그만큼 적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건축비의 일부분을 환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들어가는 자금이 그만큼 또 적게 들어가고 환급조차 받기 때문에 이 매매가가 줄어드는 효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물건의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임차인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 임대사업자는. 이것을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 임대사업자를 내도록 유도하는 분양업체들이 있습니다. 일단 부가세 환급을 부가세 별도 부분으로 해서 이 부분도 수익으로 회수를 하는 거죠. 임대사업자를 일반으로 내면 부가세 환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싸게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전을 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경우에 임차인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지 않은 일반 주택 용도로 들어오는 세입자를 받을 경우 전입신고가 들어가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부가세 환급을 따로 토해내셔야 되고 거기다가 기간이 늘어지면 과태료에 할증까지 붙습니다. 자, 두 번째, 주택 임대사업자의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의무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할 때를 또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의무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같은 주택 임대사업자에게 포괄 양도 양수 계약으로 매도를 하게 됩니다. 이 나머지 기간을 매수자가 채우게 되는 거죠. 이러할 경우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잔금을 치르기 전에 반드시 양도 신고를 하셔야 되고 사업자 말소 신고를 꼭 해야 됩니다. 그걸 안 하게 되면 또 여러분들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감면받은 취득세,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처음에 취득세를 감면을 많이 받죠. 원래 취득세가 4.4%인데 여기에 면적에 따라 85%까지 취득세를 감면을 받으니까 엄청난 금액을 감면을 받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기간을 못 채우면 다시 또 이걸 토해내야 됩니다. 이 토해내는 금액은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늦어지면 또 할증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일반 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 임대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기억하시고 피해를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피스텔에 대한 성공적인 투자 방법과 주의할 점까지 알아봤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모든 부동산은 절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세가 투자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이 제너시스 박님이 이 절세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테니까 꾸준하게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부로 여러분들이 오피스텔 투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직방TV 투자의 신 놀라운 부동산 놀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